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죠. 아직 항소심,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 박탈뿐 아니라 앞으로 대선 등 공직선거에도 나설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정치권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오늘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정치 토크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잠시 후 1부에는 11월 미국 대선 기획 100억간의 새 주인 코너, 오늘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과 관련된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혜민 씨. 네, 지금은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로 지방 방향 정체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데요. 곳곳에 사고 소식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으로 창녕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나서 화물차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또 35번 중부선은 하남 방향으로 서청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4km 구간 어렵고 25번 눈산 천안선 천안 쪽은 정안휴게소 부근 1차로 사고로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논산 방향은 교통량 자체로 인해 남풍 세를 중심으로 10km 구간 더딘데요. 현재 1번 경부선이 가장 버거운 노선입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18km, 남청주와 회덕분기점을 시작으로 10여 킬로미터씩 막히고 반대 서울 방향 상황은 이보다는 괜찮지만 충청권은 옥산부터 11km 구간 밀립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어렵고 강원권과 이어지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은 경기권 안에서만 막히고 있습니다. 둔대를 중심으로 7km의 정체를 지나고 나면 용인에서 10km 구간 다시금 속도 내려갑니다. 또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화도를 중심으로 10km 구간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조혜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막전 막후입니다. 막전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한참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정권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정권 교체 절차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막전 막후의 역사 짚어보고요. 또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걸 거머쥐기 위해 막전 막후에선 어떤 소통이 오가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 이야기도 아닌데 이런 건 어떻게 취재해요? 예, 미국 상원의원의 보좌 등을 지낸 폴공 미국 로거센터 선임연구원의 경험을 통해 이 생생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미국의 정권 교체 절차가 어떻게 진화했느냐, 그 막전 막후의 역사죠. 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예, 잠시 1933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933년, 뭐 거의 100년 전, 이게 대공황 시기죠? 맞습니다. 예, 1933년 미국에선 헌법 제20조가 통과되면서 1793년 이래 지켜온 3월 4일 취임식이 1월 20일로 변경됐습니다. 예,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18세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였죠? 네, 맞아요. 시쳇말로 이 끈 떨어지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대통령을 오래 현직에 둘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취임식을 2달 당기는 건 유권자들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허버트 후보 정권을 4개월 더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 위기 극복을 약속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선자의 새로운 리더십이 하루빨리 시작되길 원했거든요. 네, 그럼 그 배경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대공황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63년에도 한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미 의회는요, 질서 있는 정권 교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 비공식적으로 굳어진 관행을 입법화한 겁니다. 질서 있는 정권 교체, 아예 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63년 이전에는요, 이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이 정권 인수를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정당이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세세한 절차들이 그러니까 90년 전, 60년 전 하나씩 진화해 왔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권 교체 시기에 대선 후보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보고에는요, 우리 한국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이요? 어떻게요? 네, 이 국제 안보 관련 중요 정보는 대선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 1952년 냉전 시기에 당시에는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한국 전쟁 상황에 대해서 연방 정부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미국의 정권 인수 기간이 2달 반 가량 되죠. 네. 이 기간 동안에 당선인은 주요 그 연방 정부의 고위직 인선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그 고위직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이 4천 명이 넘거든요. 허허. 예, 이 가운데 약 1,200명의 고위직은 상원에서 승인까지 받아야 하니까 시간이 아주 빠듯합니다. 이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요, 당선자 시절이던 2021년 이 취임식 당일까지도 2,800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날 1,136명의 임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임기가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까지도 약 1,500명을 임명하는 데 그쳤을 정도입니다. 워낙 대상자가 많군요. 자, 두 번째 막전막후 뉴스. 퇴임하는 대통령 참모와 새 정권 인수팀 간의 긴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빌 클린턴 정권 참모들과 조지 부시 당선자 인수팀 간의 긴장은 워낙 유명한데요. 그게 대략 2000년대 초 맞죠? 예, 정확합니다. 2000년 말에서 2001년 초 정권 교체 때는요, 이 떠나는 클린턴의 참모들이 백악관 기물을 고의로 파괴해서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해당 사건을 다룬 당시 보고서에는요, 이들이 전화선을 뜯고 또 음란한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뭐 화장실 기물을 훼손했다 이렇게 적혔고요. 또 컴퓨터 키보드에서는 W자 자판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W자를 왜요? 이 조지 W 부시 당선자의 가운데 글자를 빼면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난감하잖아요. 좀 너무 유치하네요. 무슨 뭐 화장실 기물 훼손 이런 걸 왜 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또 애교 수준이고요. 사실 같은 진영 내에선 더 심각한 갈등도 벌어지곤 합니다. 이 선거 운동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 같이 고생한 캠프의 식구들이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면서 이 갈등이 고조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예, 맞아요. 92년 빌 클린턴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제임스 카빌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선거 운동에서는 적을 제거하지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는 친구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트럼프가 자기 그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함께했던 헤일리,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은 2기 행정부에 안 부른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워낙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놀랍지도 않고요. 현재 언론은 트럼프가 자신의 2기 정권에서 배제될 사람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긴장이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되죠. 임기를 마치는 미국 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차기 대통령의 방향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사정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현지에 나가 있는 대사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정권 인수 기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요, 이 당선인과
회동을 잡고 또 전화 통화라도 하려고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은 내년 취임 이후로 미뤄진 걸로 보입니다. 내년 1월 20일 이후다 그거죠? 네, 맞아요. 윤 대통령이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에이펙 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막전 막후에서 회동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만나는 건 어렵다. 하지만 통화는 이미 했죠. 네, 맞아요.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동맹국의 지도자 9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통화 명단에 포함돼 있어요. 한국은 아무래도 경제와 안보상 매우 중요한 나라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통화 목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또 좀 이 정권 인수 기간에 잠 못 자겠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아군으로 두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일이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미 대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때는 2008년 미국 대선이 치러진 날 초저녁입니다. 초저녁이면 아직 개표 결과도 알 수 없을 때다 이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 서두에 소개한 폴공 연구원에 따르면요. 이 연구원이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을 보좌하던 때라고 해요. 근데 이 상원 의원이 버락 오바마와 가까운 걸로 알려졌었대요. 이 상원 의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미 대사였고요. 오바마가 당선이 유력해지니까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려고 사방팔방 전화를 걸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용건이 뭐였답니까? 이 사우디 대사는요. 그날 늦게라도 사우디 국왕이 오바마와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아하. 사우디 국왕은 또 이집트 대통령과 파키스탄 총리 등 이 두 번째 통화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당시 오바마 당선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 대사는 국왕한테 칭찬받았겠어요? 네, 이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요. 이후에 6년 더 주미 대사로 일했고요. 2015년에는 외무장관으로 영전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정권 교체와 관련된 막전 막후 뉴스들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지났고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훈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이 좀 흐리지만 기온은 워낙 높게 올라서 20도를 넘기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상 고온 현상이고요.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거의 종일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추워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 대구 21도, 광주 22, 부산, 강릉 23도 등으로 대부분 20도를 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이 6도로 출발합니다. 오늘보다 9도나 낮아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1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0도나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비슷한 추위로 내일부터 추워져 특히 월요일은 이번 추위의 절정이 예상되는데요. 서울, 대전이 영하 1도까지 월요일 기온이 더 내려앉겠습니다. 파주나 동두천은 영하 3도, 대구, 광주도 1, 2도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월요일 아침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7도에 머무는 등 월요일은 중부와 서쪽 중심으로 낮에 한 자릿수도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전라권도 가끔 비 예보가 있고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고 양은 5에서 10mm, 또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가끔 비나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과 제주 추자도인데요. 점차 이들 지역 부근으로 바람이 강해져서 서쪽 해안 지역 대부분과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와 함께 부근 해상의 풍랑특보도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더 추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총 50km 구간 속도 줄이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양산 분기점에서 양산까지 7km 정체, 경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 회덕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는
11km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순산터널 부근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서평대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0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서평대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11월 미국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트럼프 2기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 그리고 우리 북한 핵과 한반도 정세, 이런 문제 두루두루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국방장관, 국무장관, 정보수장 등등 쭉 이제 이미 지명을 했잖아요. 예. 놀랍죠? 대통령제의 위력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양면입니다. 위험성과 혹은 근데 통치력을. 지금 한 명 한 명 그 면면이 나타날 때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나이가 젊은 건 좋은데 그 분야 경력도 없는데 이런 정도의 그 운영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인물 개개인보다 트럼프 일기의 추억을 좀 되돌려 보면요. 트럼프는 사실 공화당이라기보다는 굴러온 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네.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한 번 임명하면 임기 끝까지 같이 갑니다. 예. 근데 많이 해임을 했어요. 네. 매티스 국방장관 해임하고 에스포로 바꾸고, 그다음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볼턴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배신자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멤버들을 우선 썼는데 예. 자기랑 뜻이 안 맞더라. 그렇죠. 그래서 배신자로 규정하고 예. 바꾸고 그랬죠. 실제로 볼턴 보좌관은 일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구구절절히 비난하는 자서도 썼고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로 지금은 인물 자체보다는 자기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의, 그러니까 충성도가 지금 제일 기준인 것 같아요. 능력보다는. 그거는 좋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물론 소련까지 지내고 외국 참전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군 조직을 전체 통과를 해볼 경험이 전혀 없는 장성 출신도 아니고 최근까지 폭스뉴스 진행하던 사람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코미디언이었고 자기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거의 30여 명을 자기 스튜디오에서 끌어다가 국가 요직에 다 앉힙니다. 국가 정보 수장까지, 예를 들면 작가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럼요. 예. 그게 지금 떠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헤그세스 국방장관만 하더라도, 이러면 또 이제 영관급 장교들이 절 욕할지 모르겠지만, 매티스 1기 때 국방장관은 이 미친 개라는 별명을, 그러니까 전형적인 군인이었어요. 사성장군 출신이었고. 사성장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러는데 40대 중반이고, 소령이면은 사실은 연대도 지휘를 못 해본 사람이거든요. 대대장급 정도. 그럼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최고의 경력, 군 경력도 없고, 그다음에 퇴역해서 이제 폭스뉴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안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물론 좀 지나봐야 알죠. 그러나 지금 인선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게요.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또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직접적 관련이 있죠. 한미동맹, 주한미군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인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원 인준 통과할 수 있을까요? 크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게 큰 비리나 이런 게 없으면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2인선으로 그냥 가겠죠. 그리고
상원이 이미 공화당으로 기울었잖아요. 기울었죠. 네. 특히 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기존의 국방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제 장성급들을 왕창 자르겠다. 막 이러고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소령 출신이 네. 장성급 세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장성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죠. 없죠. 근데 이제부터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갑자기 뭐 미국 기구를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줄이겠다. 네. 그게 무슨 심사숙고한 그러니까 지금 헤그세스가 계속해서 안보 분야에 몸을 담고 관심을 두고 안보 경영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예. 폭스뉴스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르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중동과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지휘관들을 자르겠다. 하하. 그러니까는 그 납득이 안 가죠. 아무튼 그 외교 안보 라인을 임명하면서 인선 배경을 미국 우선주의다, 또 힘을 통한 평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국무장관 후보자나 또 CIA 국장 지명된 사람들 등이 다 뭐 대중, 대북, 매파다 이렇게 지금 다 분류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요. 일기 때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들이 더 강성이에요. 그쪽도 매파였죠. 그럼요. 사실. 사실은 일기 때는 네오콘들이 네.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어쨌든 대중, 대북, 뭐 대이란 강경파들은 맞지만 그것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선호가 네. 더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네오콘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사실은 네오콘들이 더 강경파거든요. 니키 헤일리라든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그런 대중, 대북, 뭐 대이란 강경 이 기준이 아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고 끝까지 지시하면 명령 그대로 이행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죠. 마음대로 하면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견제하고. 그러니까 해임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른들의 축이 눈에 가식이었으니까 그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은 뭐 일사불란하겠지만 그러나 전문성은 일기에 비하면 제가 보기 일기는 그나마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자기 말대로만 시키는 대로 하게끔 한다 그러면 트럼프 마음대로 하겠네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방장관을 네. 소령 출신 하다가 방송국 앵커하는 사람을 국방장관 시켰다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사불란한 아무런 이견 없는 지시하면 바로 상명하달 예. 하복하는 예.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2기 때 뭐 대북 정책 또 러시아 전쟁이나 중동 전쟁 어떻게 다뤄 나갈지 그건 정말 트럼프 마음속에 달렸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판 독재, 독주, 트럼프의 독주. 왜냐하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상원 하원 다 지금 공화당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저지할 세력이 언론밖에 없거든요. 예. 언론은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 대부분 비우호적입니다. 비우적이죠. 예, 그런데 과연 언론을 신경을 쓰는 양반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뉴노멀 예측하기 힘든 미국 독주의 뉴노멀이 4년간은 갈 거다 이렇게 봐야죠. 예. 잠깐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와 전망 잠깐 들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한반도 정세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자,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내내 자기 당선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방위비 협상 다시 하게 될까요? 예,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를 보니까 다시 방위비 협상을 하게 될지는 이제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재협상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좀 팽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많은 전직 관리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최근 미국이 한국과 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때문에 한미 관계가 더 험난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당선인이 다른 미국 대통령과 좀 다른 동맹관을 갖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회의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명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외교 안보 지명자들을 보면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뚜렷한데 따라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만 맞서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과연 타산에 맞느냐 이렇게 그 의구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이게 첫 번째 참 초미의 관심사고 두 번째는 김정은과 다시 만날까 이건데 미국에서 보는 분위기는 어때요? 예, 의외로 이 미국에서는 당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총비서가 처한 환경이 지난 2018년, 2019년하고 이제 많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는데 왜냐하면 핵무력이 더 고도화됐고 지금은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몸값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뭐 지금 해결해야 될 외교 문제가 좀 더 많고 또 최대 외교 현안이 중국 압박으로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문제로는 이제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반면에 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당장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가 아닐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 게다가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북한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이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마 최대 압박을 앞세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그 외교 성과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김총 비서와 개인적인 친문을 계속 과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을 해결한 뒤에 북핵 문제에도 진전을 보이면 정말 명백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고 뭐 노벨 평화상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거나 두 정상에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뭐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뭐 당장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절대 배제는 못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또 우리 관심사는 정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서 협상을 재개할 때 혹시 트럼프가 그냥 북한 핵을 인정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막 그런 우려는 미국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과 김총 비서가 다시 만나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왔고 핵무기 개수도 상당히 늘려왔거든요. 게다가 지금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 비핵화란 목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위급 출신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북한이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핵을 인정하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북한이 더 원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파장은 더 확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한국도 핵을 개발해야 되고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명분과 여론이 형성되는 데다가 이제 그러한 합의는 아마 미국 의회나 미국 교회에서도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바로 그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의 핵무장 핵개발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핵무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트럼프 행정부 출신 당국자들이 뭐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해 왔고 뭐 트럼프 당선인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게다가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소수의 견해에 불과하고 또 의회를 비롯한 외교정책 전반의 어떤 지배적인 견해는 역시 한국의 핵무장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연쇄적인 핵 위기를 불러온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워싱턴에서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노정민 통신원에게 짚은 그 대목들 하나하나 좀 더 세세하게 보죠.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분명히 예상되는 거죠. 예상되죠. 그리고 이미 바이든 정부하고 이제 합의를 했지만 많이 올렸어요. 8% 이상 올렸습니다. 한 1조 한 6천억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다시 재개할 수는 있어요. 예. 재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억 달러 일기 때는 50억 달러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죠. 두 배로 100억 달러 얘기 올렸거든요. 그럼 뭐 현행보다 거의 9배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을 꼭 이행합니다. 일단 지르고 보죠. 예, 일기 때도 거의 자기가 한 말을 거의 그게 오히려 미국 그 유권자들한테 신뢰성을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자기가 한 말대로 50억 달러라는 걸 부르기는 했지만 결국 치열한 협상 끝에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나 좀 늘리긴 했지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1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용병이거든요. 그러면 100억 달러 주고 그 용병을 쓸 이유가 없죠. 다른 용병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요구는 할 그렇죠. 것이다. 자기가 한 말이 있고 또 이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의 임기지만 사실은 2년이에요. 이번에는 연임 못하니까. 연임 못하니까 이제 2년이면 중간 선거를 하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이제 급속히 레임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때쯤 되면 차기 주자가 부상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성과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방위 분담은 나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과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구를 할 건데 안 들어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까지 나갈까요? 그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독일 주동 미군 철수까지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아무리 트럼프 독주지만 주한미군 28,000명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중국을 딱 견제하는 최첨단 아닙니까? 일본은 아무리 주한미군보다 많아도 섬이거든요. 예. 상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M1A1 에이브럼스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냥 출발하면 만주까지는 한나절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수인데 그거를 철군시킨다?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이 합의해서 주한미군 28,000명 이내에 축소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우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돈 안 준다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위협성 발언을 많이 하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요구는 올 것이고 엄포도 놓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냥 냉정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동맹 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일본이 80년대에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을 때 사상 최초로 미국의 GDP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50년 넘었어요. 네. 그때 플라자 합의라는 걸 강제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줘서 엔고 시대. 그렇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시작되거든요. 완전히 일본을 견제한 거죠. 지금은 미국 GDP의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이든 누구든 자국의 이익을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이미 일본을 주저앉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양국의 호혜적입니다. 그동안도 유익했고 앞으로도 상당히 유익할 건데 이제 그 당시 플라자 합의 때 나온 말이 이제 일본 우파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재팬 이 말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강한 건 강하게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한미군에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목조목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 올려달라는 건 왜 타당하지 않은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매년 방위비를 주면 다 못 써요. 남아요 수천억씩. 왜냐 항목을 못 채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 본인도 알 거예요. 그 돈 가져다가 더 올려줘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목별로 접근하는 수밖에 그럼요.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평택에 있는 기지 건설할 때 우리가 거의 100억 달러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 내외를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도 거기 가서 입 딱 벌리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정치적 타결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얘기, 주한미군 얘기 좀 먼저 정리해봤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북핵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뭐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좀 아까 노정민 통신원도 얘기했지만 당장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우리 조한범 박사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하노이 미국 북미 정상회담할 때 정치적 위기였어요. 의회 내에서 비리들 개인 변호사 코언이 증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재선 때문에 선거가 필요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은 재선 부담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미국 외교 공간 안보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럽입니다. 유럽이죠. 두 번째는 중동이죠. 그러면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졌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걸 제쳐놓고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 뭐 볼턴은 뭐 취임 직후 평양 간다로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일기 때에 비해서는 뭐 러브레터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사랑스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는 밀려 있다. 그걸 이제 북한은 이제 두고 볼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항상 협상을 하기 전에는 사고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만에 하나 이제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뭐 ICBM 또 ICBM 쏘고 정각 발사 그렇죠. 고각이 아니라 아니면 실체 핵실험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죠. 그러나 북한도 아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일단은 지켜볼 거다. 지금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기 때와는 다르다. 일기 때와는. 그러나 트럼프 본인이 또 협상가로서 이 김정은과의 이 협상 타결은 또 이제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나면 이제 시즌 2, 이제 하노이 시즌 2 가능성이 있죠. 시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당장은 아니다는데 예. 근데 이제 특히나 그 지난 북미 정상회담 때는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다 다리도 놓고 막 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김정은의 태도가 한국, 남한은 완전 적대 국가다. 그리고 우리랑은 무슨 민족도 아니다. 통일 대상도 아니다. 완전히 규정을 해버렸고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과 무슨 회담 얘기가 서로 간에 오가면 아니 적대 국가 니들이 거기 왜 끼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만 대화가 오가게 될 거 아니냐. 이게 또 우리로서는 신경 안 쓸 수 없는 대목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 하는 게 북한판 신냉전 외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한국과는 완전히 갈라서기를 선언을 했고 그런데 일본하고는 또 물밑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납치자 문제.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미국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합의하는 바는 미국과의 관계 없이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러시아 밀착, 중국은 북한을 못 버리고 일본과 관계 개선, 미국과 관계 개선 그럼 우리만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중재한 것 같지만 결과는 독단적으로 결정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모두 우리 정부는 안중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우려가 바로 핵군축이거든요. 바로 이제 고의 대목인 거죠. 예. 자, 아까 이제 노정민 통신원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해리스 이제 낙선했지만 정강 이번 대선을 위한 정강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워버렸어요. 지웠죠. 4년 전에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 압박 수단이었던 인권도 지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섭섭하게 볼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 시기 4년 동안 북핵이 고도화됐거든요. 네. 못 막았거든요. 네. 지금 남은 건 미국으로 쏘는 ICBM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미 사정권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동결. 인정해 주는 거죠. 기존은. 그리고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ICBM 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파엘 그로시 IA 사무총장도 얼마 전에 북한의 핵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묻지 말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더 확산되는 것보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안전하거든요. 이 시나리오죠. 그럼 국제사회나 미국은 핵군축, 핵 동결에서 끝나면 근데 이미 하노이 때 그걸 한 거예요. 왜냐 이 싱가포르나 판문점 선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그냥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모호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ICBM 모라토리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그다음에 영변 핵단지를 내놓고 대북제재 5개를 바꾸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핵군축이었어요. 사실은 1차.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최악,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확보한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제 제재를 해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한 70% 나옵니다. 찬성 여론이 높고 더 높아질 거고요. 게다가 우리만 그러겠어요? 일본도 또 갖겠다 그러고 자꾸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에 핵군축 협상이 타결이 되면 자체 핵무장 여론이 급속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명분도 있어요. NPT 10조에는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 조건부 핵무장하면 되거든요. 우리 핵무장하지만 북한이 핵무장 포기하면 우리도 안 한다. 그러나 우리를 국제사회가 허용해 주게 되면 일단 이란도 해버리거든요. 도미노처럼 퍼지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옵션이 이제 전술핵 반입이거든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거. 그런 것을 미국도 전술핵이 지금 사용할 만큼 충분히 없고요.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고. 근데 세 번째 옵션이 이제 잠재적 핵 역량 구축입니다. 그건 뭐냐면 플루토늄 생산. 예, 플루토늄 그러니까 제철이죠. 제철하면 플루토늄 나오고 농축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농축하는데 이 두 개를 하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이제 고농축우라늄 탄이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이제 플루토늄 탄이거든요. 예. 농축 제철이 권한은 미국만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핵에 대한 위협은 핵으로 막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춰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핵군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되 사실은 우리 안에 조용하게 타결됐을 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관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우리도 무슨 뭐 핵 능력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미국한테 요구할 것도 갖죠. 준비해 두고 뭐 어떤 전술핵 반입까지도 요구하고 뭐 그렇게 준비는 하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도 이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북한하고 타결 짓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끌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은 그럼 사고를 치거든요. 근데 그 사고라는 게 그렇다고 막 도발하겠어요? 핵실험과 미국을 향해서? 핵실험과 ICBM 정각 발사 그러니까 태평양 상공으로 그럼 미국 내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 바뀌죠. 왜냐하면은 1차 그러니까 트럼프 직전 화염과 분노 2017년 상황이죠. 그때 뉴욕 같은데 분위기는 온통 주제가 북한이었어요. 우리 북한이 핵무기 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는. 북한의 그런 도발 언제쯤 있게 될지 또 그에 따른 미국 민심의 변화 이런 것까지 다 종합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무튼 뭐 당장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긴장 어린 눈으로 봐야 한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 정도까지 오늘 말씀 나누죠.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 대선 기획 다음 주에는 이제 경제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